이진우의 하루는 겹겹이 쌓인 단조로움 속에서 시작되었다. 늦가을 뉴욕의 아침은 희뿌연 안개와 함께 찾아왔고 그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거친 도시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틱, 톡, 틱, 톡.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삶의 흐름을 재촉하는 듯 했으나 진우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뎠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차가운 라면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라면은 몇 년째 그의 주식이었다. 저렴하고 간단했으며 무엇보다 혼자 먹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루틴이었다. 대충 씻고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후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언제나처럼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다. 그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주변의 시선이나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격리시켰다. 친구를 사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그의 관심 밖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식사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지지 않은 무표정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건물들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하는 듯 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그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파편들을 떠올리곤 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땀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의 기억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그 기억들을 밀어냈다. 평범한 삶, 조용한 삶. 그것이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뉴욕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귀에는 모든 소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땅을 향하고 있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누구와도 엮이지 않게. 그는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참을 걷던 진우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길모퉁이에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낡은 바구니에 담겨있던 형형색색의 꽃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몇몇 꽃잎들은 이미 짓밟혀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긋거리며 할머니를 보았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아무도 멈춰서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 진우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했다. 그는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와 바닥에 흩어진 꽃들을 번갈아 보았다. 주머니에는 저녁 식사를 위한 돈 몇 달러가 전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엮이지 마. 네 삶은 이미 복잡해. 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작게, 아주 작게 도와줘.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결국 두 번째 목소리가 승리했다. 그것은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꽃들을 조심스럽게 줍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빨랐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꽃잎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었다. 할머니는 놀란 듯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꽃들을 바구니에 다시 담았다. 모든 꽃을 주워 담은 후 진우는 바구니에서 시들지 않은 장미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주머니를 뒤져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저녁 식사를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조용히 그 돈을 쥐어주었다. 할매연이 이거라도. 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의 얼굴을 흘긋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물결이 일렁였다. 학생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진우의 마음에 와닿았다. 진우는 할머니의 감사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보다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진우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졌다. 가방을 내려놓고 입고 있던 낡은 후드티를 벗었다. 그의 왼쪽 어깨, 부근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 자국과 함께 얕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것은 얼핏 보면 그저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난날에 혹독했던 훈련과 피할 수 없었던 대치 상황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차가운 살갗 아래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무심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에 시선이 닿았다. 특수전 전술론. 두꺼운 양장본은 오래도록 읽었는지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발해 있었다. 책갈피로 쓰인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이진우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7207 특임대의 상징인 검은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휘장이 달려 있었다. 사진 속 진우의 눈은 지금보다 훨씬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준비가 된 듯한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일 뿐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내려놓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조롭고 평범하며 그림자 같은 현재의 삶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침대에 누웠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을 가로질렀다. 그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꿈의 파편들을 느꼈다. 총성, 비명, 그리고 차가운 소의 냄새. 그것들은 그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도, 고통도 모두 뒤로하고 싶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그의 잠재의식은 그에게 언젠가는 그 그림자들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고요한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 전야의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고 있었다. 뉴욕의 퀸즈에 자리 잡은 플러싱은 작은 한국이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길거리에서는 정겨운 한국말이 오갔다. 이진우는 가끔 이곳에 들러 한국 식료품점에서 김치나 된장 같은 익숙한 식재료를 사고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잠시나마 고국의 향수를 달랬다. 이곳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자 그가 바라는 평범한 삶의 한 조각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그는 평소처럼
플러싱의 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는 곧장 엄마네 반찬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인 할머니의 손맛이 일품인 곳으로. 진우가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늘 진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주곤 했다. 진우에게는 친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거친 욕설과 고성이 섞인 한국어가 엄마네 반찬 가게 앞에서 들려왔다. 진우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느려졌다. 심장이 미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게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납고 온몸에서는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게 입구를 막아선 채 주인 할머니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야, 김할망구 저번 달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가 여기 구역 관리하는 건데 보호비도 안 내고 장사 잘만 하냐. 덩치 큰 남자가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가락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그게 이번 달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조금만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파리하게 떨렸다. 조금만 이 할망구가 어딜 봐달래. 죽고 싶어 싹 다 불태워버리기 전에 돈 내놔. 다른 남자가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찼다. 낡은 나무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와 바닥에 뒹구는 반찬통들을 향했다. 며칠 전 꽃을 주워주었던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이번에는 그저 흩어진 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다. 그것도 그가 아끼고 존경하는 할머니의 삶이.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다. 평화를 갈망하는 이진우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진우가 격렬하게 싸웠다. 제발 지나쳐.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그러나 그의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훈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도록 교육받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 이진우였다. 이어이, 아줌마 빨리 계산해. 덩치 큰 남자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옆에 놓여있던 김치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쨍그랑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평범한 삶을 향한 그의 오랜 염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회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그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억눌렸던 본능이 되살아나는 신호였다. 이봐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세 명의 조폭은 일제히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유학생이 감히 자신들에게 끼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뭔데 너, 뭐야, 끼어들지 마. 한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진우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할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보호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3명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어떤 타협도, 어떤 망설임도 없이 직시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곳이 없었다. 평범한 삶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자 그가 그토록 애써 외면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문들은 닫혔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위험으로 가득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향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그의 몸은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말은 비록 작고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면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조폭들은 진우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평범한 대학생의 앳된 얼굴, 헐렁한 후드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이봐, 꼬마.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다친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팔뚝에는 용문신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어디서 감히 학생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빨랐다. 덩치 큰 남자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진우는 그의 팔목을 가볍게 채워 올렸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진우는 남자의 팔목을 비틀어 그의 몸을 회전시켰고 이어서 등 뒤로 순식간에 제압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팔이 뒤로 꺾인 채 꼼짝없이 진우에게 잡혔다. 크악야, 이 새끼 이거 안 놔.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성을 내뱉었다. 나머지 2명의 조폭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러나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 미친 새끼가야, 다굴쳐 죽여버려.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번뜩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다른 한 명은 맥주병을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진우는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칼날의 궤적, 맥주병의 속도, 그리고 조폭들의 다음 행동까지도. 그는 제압하고 있던 남자를 방패처럼 앞으로 내세우며 칼을 든 남자의 공격을 막아냈다. 칼날이 살짝 빗나가며 덩치 큰 남자의 팔을 스쳤고 남자는 또다시 고통에 울부짖었다. 진우는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맥주병을 든 남자가 진우의 뒤에서 공격해왔다. 진우는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잡고 어깨치기로 균형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뒹굴었다. 진우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효율적이었다.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칼을 든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맥주병을 든 남자에게는 재빠르게 발을 걸어 완전히 넘어뜨린 후 손목을 뒤로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가장 덩치 큰 남자는 여전히 진우에게 제압당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십 초 만에 벌어졌다. 엄만의 반찬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서 나타난 이 평범한 청년이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였다. 진우의 뒤편 골목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박효진 교수, 이진우가 다니는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박효진은 평소에도 플러싱 한인타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곤 했다. 그날도 점심 식사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서 뭔가 특별한 아우라를 느꼈다.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연과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진우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지도 상대를 무자비하게 해치지도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기술적이었으며 상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혔다. 박 교수는 그의 움직임에서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학생에게는 분명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민준 형사, 뉴욕 경찰청 소속의 젊은 강력계 형사. 김민준은 몇 달째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태수 일당을 추적 중이었다. 그날도 강태수 일당의 행동대장 중 한 명이 엄마네 반찬 할머니에게 보호비를 뜯으러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다. 그는 숨어서 조폭들이 할머니를 위협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동양인 청년이 혼자서 3명의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을 보고 눈을 비볐다. 그는 직업상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저런 실력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깡패 집단 소속인가. 김민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우의 모습에서 평범한 학생과는 거리가 먼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조폭들을 제압한 진우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김민준은 곧바로 본부에 연락해 조폭들을 연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임무는 진우라는 정체불명의 청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김민준 형사가 도착하기 전 진우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할머니의 연신 터져 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뒤로하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왜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는가? 왜 다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였는가? 그는 빠르게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자신이 조폭들을 제압한 것이 분명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강태수는 플러싱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룡파의 실질적인 보스였다. 잔혹하고 탐욕스러우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할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정체불명의 청년에게 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격분했다. 우리 애들이 학생 나부랭이한테 당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 새끼가 누군데, 이름이 뭐야, 어느 조직이야. 강태수는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설마 다른 조직에서 우리 구역에 발을 들이려는 건가, 젠장. 이건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강태수는 이진우를 단순한 싸움꾼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부하들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라면 필시 특수한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의 비밀 병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이진우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진우를 찾아내어 철저하게 짓밟고 흑룡파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진우의 존재가 거대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이진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사용한 기술이 일반적인 싸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진우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군인, 그것도 특수부대원처럼 보였다. 707 특임대 출신 유학생.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의 정보기관에 문의를 넣었다. 답은 놀라웠다. 이진우. 707 특임대 복무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역 후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아무런 범죄 기록도 없었다. 이상하군.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조용히 학생으로 살고 있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김민주는 진우를 단순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강태수 일당과 어떤 연관이 있거나 혹은 그들과 얽히게 될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파헤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우에 대한 의심과 함께 미지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작은 선행은 그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왔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거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조폭들을 제압한 사건은 플러싱 한인타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어떤 이는 그를 어둠의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새로운 깡패라며 경계했다. 진우는 이 모든 소문 속에서 더욱 깊이 숨으려 했지만 그의 평화는 이미 깨져버린 유리 조각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강태수는 진우의 존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진우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흑룡파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며칠 만에 진우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과 현재 뉴욕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라는 정보가 강태수의 귀에 들어갔다. 707 특임대 하하하. 겨우 군발이 출신 주제에 감히 내 구역에서 설쳐 웃기는군. 강태수는 비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 좀 있다고 나대는 모양인데 현실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강태수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흑룡파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플러싱 한인타운에서 매년 열리는 가을맞이 한인문화축제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축제는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었다. 강태수는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려 했다. 축제 당일, 플러싱 중앙공원은 형형색색의 등불과 먹거리 부스, 그리고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멀리서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며칠 전 그가 할머니를 도왔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삶의 조각들을 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축제장 한편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강태수가 이끄는 흑룡파 조직원 수십 명이 축제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스를 뒤엎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야, 오늘부터 이 축제는 우리가 접수한다. 돈 내놔.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강태수는 확성기를 들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진우를 찾고 있었다. 이진우,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축제는 피바다가 될 거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거라고. 강태수는 축제 운영위원장과 몇몇 주민들을 인질로 잡았다. 그 중에는 엄마네 반찬 할머니도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수는 공원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타이머를 띄웠다. 1시간 안에 이진우 그 새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축제는 끝장이다. 그리고 이 인질들도. 강태수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흐렸다. 진우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은 강태수 일당에게 포위되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김민준 형사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진우 씨,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들은 미쳤어요. 민간인들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우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진우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휴대폰을 든 채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과 그들을 위협하는 조폭들의 모습이 번갈아 보였다. 그리고 타이머는 째깍거리며 줄어들고 있었다. 59분 40초, 59분 39초.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가 조폭들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강태수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였다. 그의 어깨에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 박효진 교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우를 응시했다. 진우애 씨,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았다. 진우는 박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순수한 신뢰를 읽었다. 그리고 인질로 잡힌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는 혼자였다. 수십 명의 조폭과 무장한 강태수 일당 앞에서 그는 홀로 서야 했다. 박 교수는 멀리서 그의 등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교차했다.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책임감을 짊어진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축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타이머는 8분 15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진우가 축제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강태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진우의 등장에 묘한 흥미를 느꼈고 공포에 질려있던 주민들은 그에게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강태수는 확성기를 내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오, 왔구나. 이진우, 내 놈 때문에 이 좋은 축제가 엉망이 됐으니 네가 수습해야겠지.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가 혼자 왔다는 사실에 더욱 우쭐해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강태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인질로 잡힌 엄만의 반찬, 할머니에게 잠시 머물렀다.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인질들을 풀어줘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하하 건방진 새끼.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해.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강태수는 폭소를 터뜨렸다. 인질들을 풀어주는 건 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고 결정하지. 강태수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다. 건장한 체격에 조폭 5명이 진우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심장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훈련의 순간으로 돌아간 듯 그의 모든 감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첫 번째 조폭이 쇠파이프로 진우의 머리를 노리고 휘둘렀다. 진우는 몸을 낮춰 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상대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팔목을 비틀어 파이프를 빼앗은 뒤 그대로 조폭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동시에 뒤에서 날아든 몽둥이가 진우의 등을 노렸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돌려 공격의 궤적을 확인한 뒤 몸을 틀어 공격을 흘려버렸다.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상대의 손목을 잡았고 가볍게 당겨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어서 그의 무릎이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 남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3명의 조폭이 동시에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진우를 포위했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진우는 회전하는 팽이처럼 움직였다. 그의 몸은 모든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가했다. 주먹, 발, 팔꿈치, 무릎. 그의 신체 모든 부위가 정교한 무기가 되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7보7 특임대에서의 지독한 훈련과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다. 그는 힘으로 압도하기보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조폭들은 진우의 민첩함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악스러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는 진우의 움직임에서 교과서적인 무술이 아닌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기술의 정수를 보았다. 그의 의심은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효진 교수 또한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하게 진우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한 명 한 명 조폭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들의 몸이 바닥에 뒹굴었고 공원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젠장,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 비켜.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강태수는 직접 칼을 들고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진우는 강태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칼날이 번뜩이며 진우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였다. 그때였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강태수의 칼날이 진우의 가슴에 닿기 직전 진우는 마치 유령처럼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강태수의 칼은 허공을 갈랐고 그 반동으로 강태수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 짧은 찰나, 진우의 오른손이 강태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아귀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강태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칼을 놓쳤다. 진우는 강태수의 팔을 비틀어 그의 몸을 완전히 제압했다. 네가 한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수는 진우의 강철 같은 힘에 꼼짝없이 붙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올려다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평범한 학생이 자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공원 전체를 가득 채웠던 비명과 소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진우와 강태수, 그리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조폭들의 신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고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처음에는 작은 박수 소리였지만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불어나 공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 안도,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진우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그들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이자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던 불의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김민준 형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정이를 들고 소리쳤다. 전원 진입 모든 조폭들을 체포한다. 그리고 저 시민 영웅을 보호하라. 경찰들이 축제장으로 들이닥쳐 흑룡파 조직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진우의 손에 제압당한 채 경찰들에게 넘겨졌다. 그는 진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안정을 되찾은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고 그를 향한 사회의 인정을 의미했다. 플러싱 중앙공원의 소동은 이내 정리되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고 김민준 형사의 지휘 아래 강태수와 그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진우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뒹굴던 조폭들은 순순히 수갑을 찾고 강태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진우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무력해져 있었다. 강태수의 몰락과 김민준 형사의 사과, 강태수는 이전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행각들, 즉 갈취, 폭행, 협박, 그리고 이번 축제 난동까지 모든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악행은 플러싱 한인 커뮤니티의 증언과 김민준 형사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긴 세월 동안 구축했던 조직과 권력을 모두 잃고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흑룡파는 뿌리째 흔들렸고 더 이상 플러싱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드디어 거친 것이다. 며칠 후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거만함이나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가득했다. 이진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주는 진우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그때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미숙함 때문에 당신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진우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김민준의 진심을 읽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형사님,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먼저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차빙7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저 당신의 실력만 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대하겠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진우에게서 정의와 겸손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진우에게 공권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언론에 진우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회와 의미 있는 자리, 강태수 사건 이후 플러싱 한인 커뮤니티는 진우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들은 진우를 위해 작은 감사 행사를 열었고 그에게 상패와 함께 감사금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진우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다. 대신 주민 대표들과 박효진 교수는 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자치방범대 플러싱 수호대코의 고문이자 무술 지도자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들은 진우의 뛰어난 능력과 윤리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경험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 교수의 따뜻한 설득과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본 진우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우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그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었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박효진 교수는 진우의 학업 성취도와 뛰어난 품성을 바탕으로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추천했고 대학은 진우의 영웅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흔쾌히 승인했다. 이제 진우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치유와 성찰의 대화. 몇 주 후 진우는 박효진 교수와 함께 학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이 놓인 테이블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진우 씨, 박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능력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가 저를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맞아요. 진우 씨.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당신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우는 박 교수의 말에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죄책감과 고독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는 새로운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진우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강태수 사건으로부터 2년이 흘렀다. 이진우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플러싱 한인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박효진 교수의 적극적인 추천과 그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산 학교 측의 지원으로 진우는 대학 부설 지역 사회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실용 호신술 및 생활 안전이라는 강의를 개설했다. 학생들은 주로 노인, 여성,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들이었다. 진우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응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진우는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호신술 동작을 시연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지만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유머를 섞어가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싸움은 싸우지 않는 싸움입니다. 진우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진우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내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엄마네 반찬 할머니도 매주 수업에 참여하며 진우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다. 진우 학생 덕분에 밤길이 무섭지 않아.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미소가 자주 피어났다.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들은 점차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되돌려주는 삶의 미학. 진우는 강의 외에도 플러싱 수호대의 무술 고문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들을 순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전을 점검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김민준 형사 또한 이제는 진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종종 진우에게 지역 범죄 동향을 공유하거나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유대를 쌓아갔다. 또한 진우는 강태수 사건 이후 받은 감사금과 자신의 수입을 모아 희망 장학금이라는 작은 기금을 설립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한인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수했다. 한 달에 한 번, 진우는 장학금 수여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제 과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거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후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멘토였다. 새로운 삶, 그리고 계속될 이야기. 어느 주말 오후, 진우는 플러싱 중앙공원 언덕에 앉아 있었다. 2년 전, 이곳에서 그는 혼자서 거대한 폭풍에 맞섰다. 하지만 지금, 그의 주변에는 평화와 활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멀리서는 플러싱 수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왼팔을 들어 올렸다. 어깨 부근에 희미한 흉터가 햇빛에 반짝였다. 과거의 아픔이 남긴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 담긴 평화는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도 찬란했다. 진우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독한 전투의 연속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두 번째 봄사발사르사를 맞이하고 있었다. 석양이 붉게 물들며 공원 전체를 따스하게 감쌌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움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의 서막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삶은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던져줄 것이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폭풍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인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진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남자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큰 감동과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진우처럼 갑작스러운 도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